남자친구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엄마를 소개해줬어요. 저희 약혼 얘기를 하려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성우와 1년 연애 끝에 그가 드디어 어머니를 설득해 저와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약혼을 상의하자는 명목이었죠. 장소는 성우의 어머니 김미란 여사가 직접 고른 곳이었어요. 보기에도 꽤나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죠. 방 안에는 커다란 어항이 놓여 있었고 금빛 잉어 몇 마리가 그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보라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머리는 곱게 파마를 한 모습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들고 훑어보며 입을 열었죠. 여기는 신선로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구절판도 먹어봐야지. 귀한 거니까. 저는 옆에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성우가 제 허벅지를 툭 치며 눈짓을 보냈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었죠. 사실 저희 집 주방 이모님이 매일 끓여주시는 보양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는 평범한 집안의 하유정이니까요. 그저 웃으며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문하세요. 전 다 잘 먹어요. 잘 먹는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 김미란 여사가 메뉴판을 내려놓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자애는 기름진 거 너무 먹으면 나중에 애 낳기 힘들어.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성우가 얼른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엄마, 유정이 아직 어린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때 직원이 들어와 밑반찬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인데 김미란 여사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나, 맞은편에 있는 한복 가게가 세일하나 봐. 나 잠깐 구경 좀 하고 올게. 너희 먼저 먹고 있어.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냐.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방 갔다 올 테니 둘이 얘기하고 있어. 문이 닫히고 방 안에 성우와 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유정아, 우리 엄마 원래 저러셔. 마음에 담아두지 마. 사실은 너 엄청 마음에 들어하셔. 그래요? 저는 손을 빼고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야. 그가 다가와 제게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약혼하고 빨리 결혼해서 튼튼한 아들 하나 낳아드리면 아마 널 보살처럼 모실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성우와 사귄 건 그가 집안 배경이나 따지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어쩌다 그도 저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그때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아가씨였죠. 가슴에는 미나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미찜 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 밖을 한번 살피더니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성우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나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식판을 꽉 쥐었습니다. 전 정말 좋은 뜻으로 아까 밖에서 손님 시어머니 되실 분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드님 회사에 투자해줄 배경 좋은 집안의 아가씨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손님은 너무 순진해서 결혼 후에 휘어잡기 좋다는 말도 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성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까지 변했죠. 우리가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당신 헛소리나 들으려고 온 줄 알아? 매니저 불러. 미나 씨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 전부 사실이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쇼핑백을 든 긴밀한 여사가 들어오다 이 광경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이 직원이 미쳤나 봐. 여기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어. 성우가 미나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긴밀한 여사가 눈을 부릅뜨자 그 기세에 눌린 미나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저 음식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빈 식판을 들고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긴밀한 여사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저를 보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요즘 서비스직들은 정말 수준이 낮다니까. 분명 돈 뜯어내려던 거겠지. 성우야,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자. 성우는 자리에 앉아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었습니다. 유정아, 마음에 두지 마. 그냥 오해였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릇에 담긴 생선살을 보며 입맛을 잃었습니다. 방금 미나 씨의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긴밀한 여사가 돌아온 타이밍도 너무 절묘했죠. 어머님, 아까 한복 구경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긴밀한 여사는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좀 비싸더라고. 너희 약혼하면 성우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어머님, 금방 다녀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제가 다시 묻자 그녀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느라. 왜, 감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어머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셔서요. 그야 당연하지.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곧 며느리가 생기는데 기분이 안 좋겠어? 유정아, 내가 한마디 할게.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거야. 특히 우리 집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네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성우 뒷바라지나 하면서 빨리 애나 낳아. 그녀가 주절주절 늘어놓는 말을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미나 씨가 했던 말뿐이었죠. 윤씨 아가씨, 투자, 휘어잡기 좋은.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길한 예감을 키웠습니다. 성우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툭툭 건드리며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나 씨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일은 분명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혼 서두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앞의 모즈를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달래고 다른 한 명은 윽박지르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쩌면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결혼은 평생이 걸린 문제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긴밀한 여사는 결혼 후에 얌전히 지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했고 성우는 내내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눈앞의 나물만 깨작거렸습니다. 계산을 할 때 긴밀한 여사는 지갑을 꺼내 한참을 세더니 결국 성우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술 더 떠 투덜거렸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이 한 끼 식사비면 우리 집 일주일 식비는 되겠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까는 비싼 요리를 시킬 땐 언제고 식당을 나와 성우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김미란 여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끼리 데이트나 해. 난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아, 아까 그 직원 말 진짜로 믿는 거 아니지?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알아. 저는 손을 빼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회사에 데려다 줘.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어. 이렇게 늦게 무슨 회사야?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 급한 일이야. 빨리 운전이나 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택시를 잡지 않고 길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결코 아는 사람과 안부를 묻는 얼굴이 아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님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씨성을 가진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박성우 씨 회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 실장님은 저희 어머니의 가장 유능한 비서로 일 처리가 항상 확실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만약 미나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박성훈의 가족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 하유정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하다니 아직 멀었죠. 두고 봐.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내가 다 밝혀내고 말 테니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성우가 따라 올라오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 혼자 올라갈게. 금방 끝나.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밑에서 기다릴게.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지 마. 나 이따가 택시 타고 갈 거야. 저는 차문을 닫고 그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가지 않고 곧장 옥상 휴게실로 향했죠. 그곳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공간으로 평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 실장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윤하라. 방식무역 사장의 딸로 최근 박성우 씨와 자주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비즈니스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티라는 네 글자를 보며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박성우는 지난주에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 결국 다른 여자와 파티에 참석했던 거군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성우와의 대화 기록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가 보냈던 사랑해, 우리 결혼하면 같은 말들이 유난히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유정아, 어디니? 어머니의 목소리 너머로 시끄러운 배경음이 들리는 걸 보니 파티에 계신 듯 했습니다. 회사에요. 그 박성우라는 애랑 같이 있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그 녀석 믿을 만한 애 아니라고. 엄마, 저도 알아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침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 직원의 경고와 김미란 여사의 이상한 행동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 집안 뭔가 이상했어. 지난번에 최 실장 시켜서 알아봤는데 박성우 회사 자금줄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더구나. 너한테 접근한 것도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만약 정말 저를 속이려 한 거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늦게 출근했습니다. 박성우의 회사 건물 아래에 있는 카페를 지나칠 때 예상대로 그의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미란 여사가 건물에서 나와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성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김미란 여사는 흥분한 듯 차 시트를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긴 머리를 한 세련된 모습이었죠. 그녀가 차창을 두드리자 성우는 황급히 내려 그녀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몇 장 찍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보내준 사진 속의 유나라였죠. 세 사람은 차 안에서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김미란 여사와 유나라가 함께 내려 옆에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차를 몰고 떠났는데 방향을 보니 저희 회사 쪽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계산을 하고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백화점 안에서 김미란 여사는 유나라와 함께 보석을 고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모녀 사이 같았죠. 유나라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어 목에 걸고 거울을 보자 김미란 여사가 옆에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피부가 하얘서 더 잘 어울리네. 우리 성우는 정말 보는 눈도 없지. 너처럼 좋은 애를 두고 하필 그 하유정이라는 애를 좋아하다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 마세요. 유나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 씨 마음속엔 아직 제가 있는걸요. 그리고 그 하유정이라는 애는 딱 봐도 평범한 애잖아요. 어떻게 저랑 비교가 되겠어요? 성우 씨가 걔랑 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팅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저는 숨어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그 직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이 모자는 정말 저를 바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두 사람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유나라에게 붉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작은 성이야. 너랑 성우일이 잘 되면 더 좋은 거 해줄게. 유나라는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하유정 씨는요? 걱정 마. 김미란 여사가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걔는 순진에 빠져서 대충 둘러대면 알아서 물러날 거야. 걔가 떠나면 너는 바로 성우랑 결혼해서 애부터 낳아. 우리 집안은 이제 너만 믿는다. 두 사람은 웃으며 자리를 떴고 구석에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그들은 단순히 성우와 저를 헤어지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유나라를 이용해 아이까지 낳게 할 셈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계획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예상대로 박성우가 건물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미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유정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그가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올라가서 좀 쉬어야겠어. 어디가 안 좋은데?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 근데 오전에 어디 갔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 고객 만나고 있었어.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놔서. 왜 보고 싶었어? 아니,
그냥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먼저 올라갈게. 저는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우는 장미 꽃다발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최 실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성우의 회사가 사채를 썼고 어제 김미란 여사가 유나라를 찾아간 것은 유나라의 집안의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은 박성우가 유나라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유나라의 아버지도 동의했지만 박성우가 먼저 저와 깨끗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최 실장님은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그들은 아가씨와 박성우가 약혼한 뒤에 아가씨 댁에서 돈을 받아내 빚을 갚을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하유정을 만만하게 본 모양이죠. 오후에 박성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자면서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답장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너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자. 다 같이 보면 더 좋잖아.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 몇 분 후 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가시겠대. 우리 둘이 가자. 저는 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아마 유나라와 저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을 짜느라 바쁘겠죠. 저녁에 저는 일부러 예쁘게 꾸미고 박성우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정아, 오늘 정말 예쁘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따 영화 볼 때도 그렇게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네. 저는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영화가 반쯤 상영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와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님이 보내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미란 여사와 유나라가 영화관 입구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사진을 들고 있었죠. 김미란 여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성우가 걔를 아주 꽉 잡고 있으니까. 약혼만 하면 바로 걔네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저는 영상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영관으로 돌아오자 박성우는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는 것을 느끼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자와 유나라에게 어떻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박성우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정아, 이거 우리가 낄 약혼 반지야. 저는 반지를 받지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 너희 엄마 얘기, 유나라 얘기, 그리고 너희 회사 빚 얘기. 또 나를 속이려 했던 너희 계획에 대해서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반지가 굴러나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반지는 바닥에서 두어 바퀴 돌다가 제 발치에 멈춰섰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은 가로등 그림자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지만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유정아, 너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난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가 벌떡 일어나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오해야, 전부 다 오해야. 유나라는 그냥 우리 엄마 친구 딸이고 우린 그냥 친구 사이야. 회사가 좀 어려운 건 맞지만 곧 해결될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님이 보내준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내가 순진해서 휘어잡기 좋다고 말하는 것도 오해야? 영상 속 김미란 여사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박성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해본 소리야. 나이가 드셔서 그래.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유나라에게 용돈 봉투를 주고 같이 보석을 고르러 다니고 우리 집 돈을 어떻게 빼낼지 계획을 세우신다고? 박성우,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제 손목을 잡고 저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한테 바로 말해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게. 난 너만 사랑해. 너랑만 결혼하고 싶어. 늦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성우, 우리 끝났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반지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성우의 아버지 박명원 씨였습니다. 그는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저를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미란 여사가 제게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죠. 유정아, 우리 다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지.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저씨, 저 성우 씨랑 이미 헤어졌어요. 식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헤어지다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 박명원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희 약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김미란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정아,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됐어요. 저 박성우 씨랑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끝나다니 누가 끝났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우리 성우랑 잘 거 다 자놓고 이제 와서 끝내? 우리 집안이 우스워 보여? 저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뭘 자요? 우린 진지하게 만났고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줌마처럼 더러운 생각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더럽다고? 그녀가 문 밖에서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우리 성우 차버리려는 거겠지. 하유정,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헤어지고 싶으면 위자료로 5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네 회사에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문란한 여자인지 다 까발릴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사람들한테 다 말하세요. 가서 당신 내 모자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 했는지, 어떻게 나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나한테는 녹음 파일도 있고 영상도 있으니까 누가 더 망신을 당할지 한번 해보자고요. 문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죠. 잠시 후 박성우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아,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그리고 너희 엄마 단속이나 잘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 휴대폰을 들었는데 박성우의 사촌 동생이라는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이었죠. 그 안에서 그녀는 제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박성우를 찾다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박씨 집안을 위해 복수해야 한다며 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캡처 사진을 박성우에게 바로 보냈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진심이야? 그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지우라고 할게.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그의 사촌 동생은 제가 사생활이 문란하고 예전에 낙태한 적이 있어서 임신도 못한다는 말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김미란 여사가 시킨 말이겠죠. 저는 그 더러운 글자들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최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처리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으니까요.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몰래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박성우의 사촌 동생이 인쇄해서 회사 곳곳에 붙여놓은 하유정 고발문이었습니다. 내용은 흑백을 뒤바꾼 헛소리뿐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미친 개는 짖으라고 하죠. 어차피 곧 짖지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성우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서 곤란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유정 씨, 아래에 박시성을 가진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셔서요. 경비원 시켜서 내보내세요. 그게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셔서.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떼쓰는 게 유전인가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예상대로 박성우가 로비 소파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꽤나 불쌍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제가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토끼처럼 빨갛고 수염도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꽤나 초췌한 모습이었죠. 유정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난 이미 내 뜻을 확실히 전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도 싸웠고 유나라랑도 깨끗하게 정리했어. 걔네 아빠 투자 안 받아도 돼. 회사 망하면 망하라고 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늦었어, 박성우.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야. 왜 늦었다는 거야?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시간이 있는데 고작 우리 엄마 말 몇 마디 때문에 말 몇 마디 때문이 아니야.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너희 엄마가 나를 속이려는 걸 알면서도, 유나라의 존재를 알면서도 넌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극을 했어. 날 뭘로 본 거야? 네가 화낼까봐 그랬어. 그가 변명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넌 항상 내 생각만 했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내가 공짜 현금 인출기가 되어주길 바랐고, 네 회사 빚을 갚아주길 바랐고, 너희 가족을 묵묵히 섬기길 바랐어. 박성우, 넌 너무 이기적이야.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탕을 빼앗긴 아이처럼요.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일어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 싫어. 그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일어날 거야.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습니다. 경비원을 부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와 협력하는 건축가로 어제 막 만났던 사이였죠. 하유정 씨, 혹시 잠깐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회사 아래인데 리조트 설계 도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상의하고 싶어서요. 저 지금 아래에 있어요. 어디세요? 로비 입구요. 아, 보이네요. 고개를 들자 이선우 씨가 회전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박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 좀 보기 안 좋네요. 박성우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저는 하유정 씨의 동료입니다. 이선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유정 씨는 이미 뜻을 확실히 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더 반감만 살 뿐입니다. 박성우가 계속 떼를 쓰려 하자 이선우 씨가 허리를 숙여 제 다리에서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방금 경비원들이 오는 걸 본 것 같은데 끌려나가고 싶으신가요? 박성우는 그 말에 약점이 찔렸는지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하유정,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별 말씀을요. 이선우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때마침 잘 온 것 같네요.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가 서류철을 제게 건넸습니다. 설계도면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올라가서 얘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층수만 쳐다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 남자친구세요? 전 남자친구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타세요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더 이상 묻지 않고 설계도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꽤 멋있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견해도 독특했죠. 그의 말은 금세 제 마음속에 번뇌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일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아래에서 몇 마디 들었는데 그분 댁에서 유정 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냥 오해가 좀 있었어요. 오해는 보통 핑계일 뿐이죠.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을 지켜주지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의 가족에게 속고 상처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선우 씨를 배웅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박성우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모두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휴대폰을 켜자 박성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과와 맹세가 가득했죠. 사촌 동생을 혼냈고 가족단체 채팅방도 없앴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사촌 동생의 번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요.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젖은 걸레를 버린 것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최 실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가씨, 김미란 여사가 유나라를 데리고 아가씨 회사로 갔습니다. 따지러 간다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따진다고요? 아마 또 때를 쓰려는 거겠죠. 마침 저도 아직 놀이가 끝나지 않았는데 잘 됐네요. 저는 최 실장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같이 가져오시고요. 이제 이 연극도 클라이맥스로 가야죠. 최 실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긴장한 목소리였죠. 하유정 씨, 아래에 그 두 분이 이미 올라오셨어요. 경비원들이 막지 못해서 지금 사무실 쪽으로 오고 계세요. 알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들떴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자마자 사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미란 여사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 뒤를 유나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하유정, 이 여우 같은 년. 김미란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정도였죠. 우리 성우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 저는 책상 위 티슈를 뽑아 얼굴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김미란 여사님,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제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증거 있으세요? 김미란 여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방금 제 사무실을 나간 이선우 씨의 뒷모습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그 남자 아니야? 너희 둘이 로비에서 껴안고 난리도 아니더만. 다른 사람들이 다 장님인 줄 알아? 김미란 여사 뒤에 서 있던 유나라가 때를 맞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가냘팠습니다. 유정 씨, 저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성우 씨랑 헤어지려고 하면 안 되죠. 성우 씨는 저를 사랑해요. 유정 씨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 더 힘들어진다고요. 사랑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라 씨,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우는 어제만 해도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 만나달라고 빌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의 마음은 돌이라도 돼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가요? 제 말에 유나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 성우 씨는 당신을 그냥 동생처럼 생각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항상 나였어. 아, 그래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제 박성우가 제 집 아래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 녹음한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정아, 난 너만 사랑해. 유나라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란 여사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죠.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김미란 여사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휘젓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김미란 여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유정,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성우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아라랑 결혼할 거야. 결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의 관계나 망치는 제3자가 감히 박성우랑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헛소리 마. 난 제3자가 아니야. 유나라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성우 씨의 소중함을 몰라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 준 거야. 내가 소중함을 몰라봤다고? 저는 사진 한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너랑 박성우가 호텔 앞에서 껴안고 레스토랑에서 애정행각 벌이는 것도 내가 소중함을 몰라봐서 그런 거야? 사진 속에는 유나라와 박성우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그 사진들을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미행해? 하유정,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무섭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내 모자의 계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유나라랑 바람 피우고 우리 집 돈까지 빼돌리려 했던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지. 우린 그런 적 없어. 김미란 여사가 끝까지 우겼습니다. 다 오해야, 오해. 저는 최 실장님이 가져다 준 박성우 회사 부채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요. 박성우 회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우리 집에서 갚아주길 바랐던 것도 오해인가요? 김미란 여사는 부채 명세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성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무실 안의 광경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라야, 너희가 왜 여기에? 성우야, 잘 왔다. 김미란 여사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박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서 이 여우 같은 년한테 말해줘. 네가 사랑하는 건 나라고 얘랑 결혼할 거라고. 박성우는 저와 유나라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야겠어. 넌 도대체 누굴 선택할 거야? 박성우의 시선은 결국 유나라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야. 우리 그냥 그만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는 박성우를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김미란 여사와 유나라는 박성우의 말을 듣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제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말을 끝으로 김미란 여사와 유나라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나를 속이려 했던 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저는 그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박성우, 내 회사 빚은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내 돈 넘보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내 뒤에서 했던 그 더러운 말들로 내가 입은 피해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갚게 해줄게. 네가 뭘 어쩔 건데? 김미란 여사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우린 너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요.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그 서류들 좀 가져다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실장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들을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박성우 회사의 탈세 증거와 김미란 여사와 윤아라가 저를 속이려 모의했던 대화 기록이었죠. 박성우, 김미란, 윤아라는 그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유정, 네가 감히 우리를 조사해? 조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날 속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이 서류들로 뭘 어쩔 셈이야. 김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이 공개되면 박성우가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뭘 어쩌긴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간단해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사과하고 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 서류들을 관계기관에 넘겨서 법대로 처리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김미란 여사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네가 먼저 성우랑 아라 사이를 갈라놓았잖아. 내가 갈라놓았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배신과 거짓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내가 그걸 망쳤다고 한들 뭐가 문제죠? 윤아라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유정 씨, 제발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잖아. 박성우도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손해도 다 배상할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용서하면 그들은 분명 더 악랄하게 저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과와 배상은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박성우, 넌 윤아라랑 관계를 끊고 너희가 먼저 나를 배신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해. 뭐라고? 박성우와 윤아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죠. 싫어. 윤아라가 소리쳤습니다. 나랑 성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우린 헤어질 수 없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다면 남을 배신하는 짓은 하지 않았겠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박성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알고 있었지만 윤아라와 헤어지는 것은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윤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성우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박성우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김미란 여사도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의 시간을 주지. 3일 뒤에도 당신들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면 이 서류들은 관계기관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의자에 앉아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김미란 여사와 윤아라를 데리고 꽁무니를 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이 몰려왔죠.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이제 곧 끝이 나겠네요. 최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님,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사과와 배상을 기다려야죠. 만약 딴짓을 하려거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최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예전처럼 순진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해줄수록 더 기어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3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박성훈의 가족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관계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뿐일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고요. 관계기관에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가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실 전화를 걸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니 이 분노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가, 일은 다 끝났니? 최 실장한테 박성우 얘기는 다 들었어. 아주 잘 처리했더구나. 최 실장님이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박성우랑 사귀기 시작한 첫날부터 최 실장 시켜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 전 그냥 우리 집 돈을 보지 않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알아, 이 바보 같은 딸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는 많지만 박성우는 절대 아니야. 그 녀석 너랑 처음 데이트할 때부터 네 SNS를 뒤져서 집안 배경을 조사했어. 그런 놈을 어떻게 믿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신 거였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말한다고 네가 들었겠니? 그때 네 눈에는 박성우밖에 안 보였잖아. 넘어져 봐야 아픈 줄 알고 나쁜 놈을 만나봐야 좋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제가 그 사람 회사 탈세 증거를 넘겼는데 너무 심했나요? 심하다고?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놈들한테는 더 심하게 해야 해. 그놈이 너를 속이려 할 때는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 아가, 기억해.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야. 저는 어머니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보니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알겠어요. 엄마, 알면 됐어.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지? 김이모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영상을 끊고 저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이선우 씨가 길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유정 씨, 퇴근하시는군요. 네. 선우 씨도 이제 막일이 끝나셨나 봐요. 네. 마침 식사 시간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어제 일에 대한 감사 표시로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하지만 저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가 아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다시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박성우처럼 계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최 실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성우의 회사는 이미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계좌도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성우는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김미란 여사와 윤아라는 경찰서 앞에서 박성우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식탁에서 어머니는 박성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고 회사 프로젝트와 다음 주 프랑스 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프랑스요? 거긴 왜요? 와이너리 시찰하러 가야지. 우리 그룹에서 와인 사업 시작하려는 거 몰랐어? 마침 잘 됐네. 너도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모님 댁 아들도 한번 만나보고 와. 파리에서 건축가로 일하는데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엄마, 또 선이에요? 선은 무슨, 그냥 한번 만나보라는 거지. 사람 많이 만나서 나쁠 거 뭐 있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저를 서재로 부르시더니 서류 한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박성우 회사에 대한 최신 정보였습니다. 탈세뿐만 아니라 계약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박성우는 몇 년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윤아란의 회사도 박성우의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건 최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박성우한테 돈 떼인 사람 중에 내 이모님 친구분들도 몇 분 계시더구나. 난 그냥 그분들한테 증거를 넘겨줬을 뿐이야. 저는 어머니를 보며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저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고 계셨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맙긴. 그런데 김미란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니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나 최 실장한테 전화하고.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박성우 회사에 대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댓글창은 그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시험해 보려다 시작된 이 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숨기거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겁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죠. 어쩌면 바로 다음 모퉁이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니의 예상대로 박성우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일째 되던 날, 김미란 여사가 박명원 씨와 박성우의 사촌 동생을 데리고 저희 회사 아래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로비 입구에서 하유정은 사기꾼, 내 아들을 돌려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박명원 씨는 한숨만 쉬었으며 사촌 동생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퍼뜨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란에 저는 중요한 화상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 실장님을 불러 상황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최 실장님이 저희 집 경호원 4명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주변에 모여들었던 구경꾼들은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님이 김미란 여사에게 무언가 말하자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최 실장님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걔는 그냥 평범한 애라고. 최 실장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서자 김미란 여사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실장님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며칠 전 김미란 여사가 유나라와 나누었던 대화였죠. 그 하유정이라는 애한테 돈만 받아내고 바로 이혼시키면 돼. 어차피 걔네 집은 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 주변은 술렁거렸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최 실장님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여사님, 들고 계신 피켓은 이제 그만 치우시죠. 김미란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위층을 노려봤지만 결국 피켓을 거두고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 실장님이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김미란 여사에게 아가씨가 하성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기에 아가씨 명함을 보여주니 그제야 조용해지더군요. 잘하셨어요.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을 보니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이선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래층 소란은 해결되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장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는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 생긴 일식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박성우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고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그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유정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씀처럼 정말로 다음 모퉁이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성우의 사건은 금방 재판에 넘어갔고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나란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유나란은 빚을 갚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선우 씨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보고 음악회를 가고 등산을 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가 제가 하성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치소에서 박성우가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받자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울며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꺼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돌변하여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의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를 비웃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우 씨와 식사를 하며 그 일을 털어놓자 그는 그런 사람은 상대할수록 더 기어오른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속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성훈의 가족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몰락했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박명원 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쳤으며 박소문은 온갖 꾸준히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모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와 이선우 씨는 마침내 약혼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박성훈의 가족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선우 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며칠 전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박소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선우 씨의 손을 잡고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가족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선우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도 태어날 겁니다. 이 모든 행복은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제든 되돌아오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당신에게도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저와 이선우 씨의 약혼식 날 김미란 여사가 식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선우 씨와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수가 가장 통쾌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약혼 후 저는 이선우 씨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었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